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비에르 루카드 테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저의 팀원인 츠루하라 토모상과 함께 왔습니다. 저희는 모두 라인 메시징 뎁 팀의 서비스 측 엔지니어입니다. 리커버리 모델에서 완전히 액티브 멀티 데이터 센터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라인 메시징을 액티브 스탠바이 디자스터 리커버리에서 어떻게 전환하고 있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세션은 저희가 무엇을 구축하고 있고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본 세션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는 라인 메시징 및 액티브 스탠바이 아키텍처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면했던 한계와 왜 저희가 액티브 아키텍처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몇 가지 해결책과 현재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츠루하라 씨가 이 모든 작업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라인 메시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은 라인 메시징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메시징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일 수십억 건의 상호작용을 처리합니다. 이는 문자 메시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음성 및 영상 통화, 리치 미디어 스티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중심으로 구축된 전체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도 있습니다. 라인은 중요한 통신 인프라이므로 안정성과 성능이 중요합니다.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 단순화된 저희 아키텍처의 개요입니다. 클라이언트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메시징 백엔드 연결하여 모든 트래픽 로직 메시징 전달 동기와 소셜 그래프 등을 처리합니다. 백엔드는 지속성 데이터를 위한 에이파치 H베이스와 캐싱 계층을 위한 레디스포크인 불키로 구성된 스토리지 계층에 의존합니다. 이 모든 것은 플라바라고 불리는 저희 사설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며 이는 모든 인프라가 저희에 의해 엔투엔드로 관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이미 액티브 구성 요소이므로 오늘 세션에서는 메시징 백엔드와 스토리지 레이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액티브 스탠바이 아키텍처와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디자스터 리커버리 모델은 액티브 스탠바이 설정이므로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모든 트래픽을 처리합니다. 데이터는 대기 데이터 센터로 비동기적으로 복제되어 전체 데이터 사본을 보관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다운되면 모든 트래픽이 스탠바이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접근 방식이며 우리에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예, 수년 동안이요. 하지만 이 모델에는 심각한 제약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데이터 센터 장애를 시뮬레이션하는 정기적인 디자스터 리커버리 훈련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 중 한 번은 스탠바이에 있던 핵심 기능이 몇 주 동안 고장 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탠바이 시스템은 실제 트래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스탠바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조건으로 테스트할 수 없으므로 조용히 성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유지 보수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새로운 기능에 디자스터 리커버리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훈련 및 전용 테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페일 오버에는 프로세스를 재시작하거나 구성을 변경하거나 캐시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서비스 중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이터 센터 전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라인 핵심 기능은 데이터 센터 중단과 관계없이 거의 0에 가까운 다운타임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두 데이터 센터를 액티브 방식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액티브 상태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스탠바이 상태는 없을 것입니다. 즉 소리 없이 성능이 저하됩니다. 양측은 항상 실제 트래픽으로 검증될 것입니다. 콜드 스타트 없이 트래픽이 살아남은 데이터 센터로 이동하여 서비스가 계속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의 0에 가까운 다운타임을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 다 데이터 센터를 액티브로 만들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물리학. 저희 데이터 센터는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지연 시간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단순화를 위해 데이터 센터 간 전체 왕복에 20초가 걸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일 지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디밀리초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으며 다음으로 보게 될 매우 실제적인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데이터 일관성입니다. Asynchronous Replication으로는 지역들이 일시적으로 다른 값을 볼 수 있습니다. 리전 A에서의 쓰기가 리전 B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아 오래된 읽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델을 허용하고 움직이게 할 수 있지만 실시간 메시징 서비스에서는 많은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작업에 직면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용자가 메시징 주문과 같은 작업을 합니다. 친구 목록 대화 메타데이터, 개인정보 설정 또는 그룹 멤버십입니다. 최신 상태를 보는 것에 따라 오래된 읽기 값은 사용자에게 혼란스럽거나 잘못된 동작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로드 또는 네트워크 문제 발생 시에는 복제 지연이 커질 수 있으며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해결책은 Region Partitioned Active Architecture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매우 간단합니다. 저희는 각 데이터의 프라이머리 리전을 할당합니다. 해당 데이터에 대한 모든 쓰기는 이 기본 지역으로 라우팅되며 이로써 이전에 언급했던 오래된 읽기 문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복원력을 위해 데이터는 최소 2개의 데이터 센터에 복제됩니다. 또한 합의 및 내구성을 처리하기 위한 스토리지 전용 세 번째 데이터 센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제 동료인 투로 하라산이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 정상 작동 중에는 두 활성 리전 모두 독립적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B 지역에 장애가 발생하면 모든 트래픽이 자동으로 A 지역으로 전환됩니다. 리전 A는 이미 활성화되어 실제 프로덕션 트래픽으로 잘 테스트되었으므로 올바르게 작동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남아있는 데이터 센터로 추가 트래픽이 발생할 것이므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는 또한 통신 패턴에 기반하여 데이터를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지리적 영역에 있는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데이터는 같은 지역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단일 데이터 센터 또는 단일 리전 내에서 대부분의 트래픽을 유지하므로 리전 간 지연 시간 페널티가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올바른 리전으로 라우팅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Region Lookup Manager라는 새로운 구성 요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주어진 데이터 조각의 경우 어떤 리전이 기본인가요? 서비스에서 데이터가 필요하면 먼저 Region Lookup Manager의 기본 지역이 어디인지 묻고 후에 서비스는 데이터가 항상 신선하고 일관된 기본 리전에 직접 연결됩니다. Region Lookup Manager는 모든 데이터 센터의 액티브 구성 요소로 배포되어 쿼리는 항상 로컬에서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리전 매핑은 매핑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합의 기반 스토리지에 저장됩니다.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다운되더라도 두 개로 생존하여 여전히 다수를 유지하고 서비스를 계속 제공합니다. 저희는 캐싱 레이어도 추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매핑은 아주 드물게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별 데이터 분할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요청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일본 사용자는 태국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그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요청은 여러 지역의 데이터를 쿼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단일 API가 여러 순차적 I/O 작업을 트리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컬에서는 1디밀리초 정도입니다. 네, 잘 작동하고 아무도 최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리전 간에는 각 I/O에 약 20밀리초가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수준 목표를 쉽게 위반하고 사용자 경험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하기 위해서 그룹 메시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룹 정보를 가져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멤버 목록 배달 선호도 개인정보 설정 클라이언트 정보 발신자입니다. 프로필을 만든 다음 메시지를 저장하고 모든 사람의 받은 편지함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순차적 I/O를 의미할 수 있으며 지연 시간은 실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IO를 다른 방식으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는 안전한 병렬 IO를 위해 구축한 맞춤형 툴을 사용하여 가능한 한 언제든지 작업을 병렬화하고 배치합니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메시징과 같은 높은 동시성 시스템에서 IO가 안전하게 병렬화될 수 있음을 증명하려면 코드 경로와 분산 추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2밀리초에는 적용되던 가정들이 20밀리초에서는 미묘한 방식으로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타당할 경우 데이터 모델을 병합하여 항상 함께 맞는 데이터를 단일 쿼리로 결합하기도 합니다. 이는 실제로 스키마 결합을 증가시키지만 지연 시간과 AO는 줄어듭니다. 저는 이것이 트레이드 오프를 정당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영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적화입니다. 이는 여러 기간에 걸친 그룹 채팅 메시지에 대한 응답 시간 서비스 수준 지표입니다. 보시다시피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과제는 대량 인노트 복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벌크는 복제를 위해 최근 쓰기 작업의 버퍼를 유지합니다. 로컬에서는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대기 시간이 더 긴 지역에서는 복제본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제본이 뒤처지면 볼케이는 풀 싱크를 트리거하고 전체 데이터 세트를 전송합니다. 실시간 메시징 규모에서는 수백 개의 샤드가 동시에 풀 싱크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트워크를 포화시켜 더 많은 복제본이 지연되면서 결국 연쇄적인 장애가 발생합니다. 풀싱크는 또한 자원 집약적인 작업이며 일반적인 트래픽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이유들 때문에 저희는 지역 간에 대용량 복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한 지역에 속하는 데이터는 다른 지역에 단순히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B 리전이 다운되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트래픽은 A 리전으로 전환되지만 B 지역의 데이터는 그곳에 캐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든 요청은 영구 계층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며 이는 모든 트래픽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구 계층의 과부하가 걸립니다. 리전 A 역시 성능이 저하되기 시작했고 우리가 단일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장애는 두 개 리전의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캐시를 미리 채우는 배치 작업입니다. 하지만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트래픽을 전환할 수 없으므로 서비스 중단이 필요하며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리전에서 캐시를 지속적으로 충분한 일관성으로 따뜻하게 유지하여 페일오버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다른 지역의 단순 읽기 캐시 등은 현실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트랜잭션 없이 여러 지역에서 실시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단계 커밋과 같은 트랜잭션 알고리즘은 모든 캐시 쓰기에 지연 시간을 추가할 것이며 이것이 가져올 복잡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동기 이벤트 스트리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 또는 소셜 그래프와 같이 read through 캐시를 사용하는 가변 데이터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캐싱 트랜잭션 알고리즘이 레기온 A에 커밋되면 결과를 카프카에 발행합니다. 영역 B의 소비자가 이를 읽어 영역 B 캐시에 기록합니다. 카프카 메시지가 순서 없이 도착할 수 있으므로 트랜잭션 ID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ID가 더 최신인 경우에만 캐시에 기록합니다. 만약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성 TTL 덕분에 사라질 것입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여기에는 일반적인 경우 외에도 여러 가지 엣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 일관성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목표가 즉각적인 페일오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합리적인 절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변경 불가능하거나 쓰기 스루 캐시 데이터의 경우입니다. 저희는 체인지 데이터 캡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속 계층에서 로그를 통해 직접 모든 변경 사항을 스트리밍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메시징 백엔드는 이미 상당한 복잡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를 가지고 있는데 각 미들웨어마다 API 클라이언트 또는 운영상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외에도 서비스는 정교한 캐싱 알고리즘과 보조적인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인덱스 트랜잭션 여러 계층을 통해 계단식으로 배열되는 대체 논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개발자들이 미묘한 버그를 만들게 되었고 일부 경우에는 생산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복잡성 합의 기반 스토리지, 멀티 데이터 센터 라우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리전 루크업 매니저입니다. 리전 간 캐시 웜업 및 페일오버 처리. 모든 서비스 팀이 이 모든 것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구현하고 상자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마 현실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높은 수준의 개요를 보여드렸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스토리지 abstraction 레이어를 구축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서비스와 스토리지 사이에 위치하며 단순화된 통합 API를 노출합니다. 개발자들은 어떤 리전이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지, 캐싱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추상화 계층입니다. 예열 이벤트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또는 페일오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 모든 것이 내부에서 투명하게 처리됩니다. 이를 통해 다중지역 액티브 아키텍처로의 마이그레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완벽하진 않았고 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Region Partitioned Active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IO 페널티 리전 라우팅 추상화 계층 뒤에 숨겨진 복잡성, 교차 리전 캐시 웜업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의 즉각적인 페일오버와 더 강력한 디자스터 리커버리를 달성하는 아키텍처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복구 모델입니다. 하지만 지역을 넘어서 대용량과 HBAS를 운영할 때 몇 가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네이티브 다중지역 데이터 일관성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그것들을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훌륭한 도구이며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지역 데이터 일관성을 위해 설계된 분산형 소스 오브 트루트인 보안 계층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 팀 동료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자를 교체하겠습니다. 장비 교체 시간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자를 바꾸어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유가바이트 B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전반부에서 하비에르 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메신저의 백엔드를 멀티 리전 액티브 구성으로 이행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필요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결국 소스 오브 트루트가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라는 흐름입니다. 네. 네, 이 후반부는요. 여기에 적혀 있는 키 섹션에 답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유가바이트 DB 미들웨어를 채택하려고 하는데 왜 액티브 물티 DC를 위해 새로운 미들웨어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조금 이야기가 비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왜 유가바이트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TIDB를 채택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보이지만 말입니다. 왜 TIDB가 아닌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가요? 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앞서 전반부에서 저희 메신저 백엔드가 액티브 멀티 데이터 센터 구성으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는 source of truth가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는 저희의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source of truth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로 표현해 보자면요. 반드시 이래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source of truth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로 작동하지만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보여야 합니다. 가지고 싶겠죠? 그리고 어떤 리전에서 쓰여진 데이터든 어떤 장소에서든 최신 버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리전 전체가 다운되는 대규모 해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 손실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용성이 높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전체를 말이죠. 저희가 사용 중인 기존 HBase입니다. 를 잘 활용해서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리전이 다운되더라도 데이터 손실이 없어야 합니다. 리전을 넘나드는 복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이곳은 비동기, 즉 async가 되는데요. 비동기로 처리하면 데이터 손실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비동기 복제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소스에 데이터가 기록된 후 복제본이 생성되기까지 시간 지연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막상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직전에 갱신되거나 추가된 데이터는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럼 동기로 복제할까요? 가 되는 건데요. 이것은 이것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싱크로너스 동기 레플리케이션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리전 1과 리전 2 양쪽의 쓰기가 확정되면 쓰기 성공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리전 1이 고장나도 전체 장애가 발생하고 리전 2가 고장나도 전체 장애가 발생합니다. 가용성을 높이고 싶어서입니다. 리전으로 가져오긴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가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본말이 전도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요. 자,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그렇습니다. 토킹으로 복제하면서 장애가 발생하면 복제를 멈추고 살아남은 쪽에서 서비스를 합시다. 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액티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의 장애 감지. 이것은 자동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을 자동화하고 싶은데요. 특히 리전이 2개만 있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곳의 장애 감지를 자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플릿 브레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냐 하면 리전 1과 리전 2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도 사이 네트워크가 끊기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장애 상태라고 인식하고 자신이 살아남은 프라이머리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상태에서 사용자로부터 계속 쓰기 요청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복제를 재개했을 때 그럼 어떤 데이터가 진짜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 알 수 없게 되어 비즈니스 연속성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모로 어렵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스플릿 브레인은 이 그림처럼 세 번째 리전을 가져와서 그것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세 번째를 가져왔는데요. 이것으로 스플릿 브레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아직 미묘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결국 이 구성에서도 모든 쓰기 트래픽은 리전 1과 2 사이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이제 네트워크가 끊기면은 페일오버가 발생합니다. 끊기지 않고 왕복 시간이 2배가 되었습니다. 와 같은 장애가 발생합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 쓰기 쿼리의 지연 시간이 2배가 됩니다.
지연 시간에 민감한 서비스라면은 그것은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페일오버 후에 페일백 프로세스가 치명적이지 않다거나 하는 점입니다. 아직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요. 꽤 힘들고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은 라는 부분은 BAS와 레플리케이션입니다. 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든 멀티 데이터 센터 액티브 대 액티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스스로 꽤 복잡한 것을 만들지 않으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이미 좀 더 잘 해주는 기존에라고 할까요? 방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되셨을까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가상화폐를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렇지만 간단하게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산드라는 쿼럼 리드라이트 같은 것을 하면 뇌가 잘 작동할 때는 일관된 읽기, 쓰기가 가능하지만요. 카산드라 자체가 결과 일관성, 이벤츄얼 컨시스턴시를 제공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몇 가지 코너 케이스가 있어서 반드시 일관된 읽기, 쓰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요. source of truth로 사용하려면요. 이후에 소개할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미들웨어가 더 나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열심히 설명해 왔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리전 수준의 장애에 견딥니다. 그리고 가용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복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실은 학계에서는 90년대부터 스테이트 머신 레플리케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고가용성이면서 내결함성 있는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현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답입니다. 그래서 팩소스나 랩트 같은 키워드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불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알고리즘을 구현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독단으로 4가지 정도 정리했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클라우드 스패너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는 팩소스를 구현한 구글 제품으로 이 분야의 선구자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이지만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유저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쓰여 있는 커크로치 DB는 이것도 매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의 선정 작업 도중에 라이선스 변경이 있어서 이제 오픈 소스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이것도 이번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레프트를 구현하고 있는 유가바이TB와 TIDB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대략적인 아키텍처 오버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오버뷰이므로 사실 이 정도로 추상화하면 둘 다 거의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불리는 지위 계통과 같은 것이 3대 또는 5대가 있어서 말이죠. 그것이 지휘하는 대상이 되는 데이터 플레인 노드라는 것이 말이죠. 정렬되어 있는 그 분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추상화 수준에서 보면 사실 HBase도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데이터를 복제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랩트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분산 방식으로는 이른바 샤딩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샤딩은 아시는 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요. 하나의 테이블을 프라이머리 키 또는 샤딩 키라고 불리는 특정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삼 세분화된 단위로 분할하여 여기서는 편의상 타블렛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분할되어 작아진 타블렛 단위로 각각 다른 데이터 플레이 노드가 처리하도록 합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분산시키는 방식입니다. TIDB 레프트와 TDB와 유가바이DB는 이 태블릿마다 레프트를 통한 복제를 수행합니다. 여기에는 3개의 리전에 3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전제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레프트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대략적인 이미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레프트는 세대로 하나의 그룹을 만들고 먼저 안에서 리더가 될 노드를 선출한다는 뜻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읽기 쓰기는 기본적으로 리더에 대해 수행됩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데이터를 쓰라고 하면요. 리더가 먼저 자신의 로컬 디스크에 쓴 다음 그것과 같은 내용을 팔로워에 쓰고 포워드합니다. 그래서 팔로워 중 어느 한 명이 데스크에 쓰기만 하면 시점에서 성공이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조금 엄밀하게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종류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리전 2나 3 중 하나가 살아있다면 성공합니다. 어느 한쪽 네트워크가 느려지더라도 다른 한쪽이 보통 속도로 액세스할 수 있다면 쿼리 지연 시간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살아남은 팔로워 2개가 또한 리더 선출 알고리즘을 실행합니다. 어느 한쪽이 새로운 리더가 되어 처리를 계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토론에서 이야기합시다. 지금까지 TIDB와 유가바이트DB의 공통적인 아키텍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둘 다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꽤 차이점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 가장 다른 점은 TKB가 MySQL 호환이라는 점입니다. 유가바이트DB는 PostgreSQL 호환이라고 합니다. 라는 이유로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이것의 차이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메신저 백엔드는 현재 HBase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호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사실 저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타임스탬프 오래클 방식의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타임스탬프 오래클이란 무엇인가 하면 TIDB도 유가바이트DB도 데이터베이스이므로 많은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액세스해도 일관된 순서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각 트랜잭션마다 타임스탬프나 고유 아이디를 발행하여 순서가 결정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입니다. 어떻게 하냐는 것은 그다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스패너 등에서는 트루타임에 대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TIDB의 경우 타임스탬프 오래클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클러스터 내에 하나만 존재합니다. 타임스탬프 오래클이라는 프로세스를 실행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타임스탬프 오래클 발행을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그러면 일관된 순서로요. 할당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아이디어네요. 유가바이TV의 경우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하이브리드 로지컬 클럭이라고 불립니다. 노드 간 통신할 때 증가됩니다. 논리시계와 물리시계를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으로 왜 잘 작동하는지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유가바이트 DB는 타임스탬프 오라클과 같은 중앙 집중형 컴포넌트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아키텍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느 쪽을 선택할지, 사용할 것인가라는 선정 작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으로 여기 적혀 있는 세 가지를 세 가지 주요 축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 세트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리실리엔스입니다. 원래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재해 복구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장애로부터 얼마나 빨리 복구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능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히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은 성능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성능 요인은 서비스 수준의 SLO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벤치마크 툴인 YCSB라는 것과 다음은 내부에서 리플레이어라고 부르는 구성 요소입니다. 이는 프로덕션 환경의 워크로드를 재현하는 도구입니다. 이 두 가지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환경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데이터 플레인 노드 가임대를 3개의 데이터 센터에 분산 배치해서 5대의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이 5대 있고 각 네트워크 간의 라운드 트립 타임은 30미터입니다. 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바로 성능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덕션 환경입니다. 어떤 프로덕션 환경을 가정한 쿼리 레이턴시입니다. 지연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그림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쿼리는 매우 간단한데요. TK와 유가바이트 DB 모두 약 2밀리초 정도로 응답하고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차이가 없는 패턴입니다. 당연히 차이가 나는 패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테이블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만 TIKB가 35미스 정도인 반면 1기비가 140매스로 꽤 차이가 나는 패턴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비교해 나갔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테이블 스키마나 쿼리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고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TIKB가 쓰기 측면에서는 저희 벤치마크 범위 내에서 더 빠릅니다. 그런 경향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들으면 그럼 TIKB로도 괜찮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TIDB는 아키텍처상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타임스탬프 오라클 부분입니다. TAKB는 타임스탬프 오래클이라는 클러스터에 하나만 존재하는 프로세스가 타임스탬프를 발행합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에 원으로 표시된 컨트롤 플레인 노드의 리더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그림처럼 클라이언트 위치에 따라서는 타임스탬프를 가져오는 통신이 크로스 리전이 되는 패턴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복 시간이 30미심으로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쿼리 성능도 나빠질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예상대로 나왔던 그래프가 바로 이것입니다. 방금 전과 동일한 지연 시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세로선보다 왼쪽 부분은요. 클라이언트와 타임스탬프 오라클리 같은 데이터 센터에 있을 경우의 성능입니다. 세로선에서 이것은 타임스탬프 오라클의 프로세스인 PD라는 이름입니다. PD를 원격 데이터 센터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지연 시간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스패널입니다. 그래서 방금 것은 인서트 지연 시간이었습니다. 셀렉도 마찬가지입니다. 50미시 정도입니다. 지연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리드의 경우는요. 사실 이렇게 되지 않는 패턴도 있습니다.
재밌긴 한데 그건 또 다른 기회에. 네. 그래서 퍼포먼스를 억지로 요약해 보면은 스루픈 이야기는 전혀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 처리량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연 시간도 어느 한쪽이 아주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요. 유가바이트 DB 쓰기 속도가 상당히 느릴 때가 있다라는 느낌으로요. TIKB는 방금 말한 타임스탬프 오라클 이야기에서 리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할까요, 전에요? 레질리언시 부분도 간단히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를 기억해 두면 게이오에서 여러 뇌졸중이 발생했습니다. 크래시 상태에서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유가바이트 DB가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TIKB는 아까 타임스탬프 오라클 프로세스를 일단 그렇게 되면은 복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여기까지 고려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목에서 답이 나와 있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저희의 목적이 애초에 재해복구 개선에 있다는 점과 다음으로 이것을 무엇에 사용하려고 하는가에 대해 전반부에 하벨 씨가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리전 룩업 매니저라고 불리는 오브젝트와 그것이 프라이머리인 리전 매핑을 반환하는 곳인데요. 그것은 꽤 읽기 부하가 큰 워크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요. 다양한 결과를 종합해 유가바이트 B를 선택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30% 정도인데요. 처음에 제시했던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가요? 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HBS나 를 쌓아 올려서 액티브 멀티 다타 센터를 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왜 유가바이트 DB입니까? 라고 물으시면은 비교 대상이 TIDB였습니다. 아무래도 TIDB의 타임스탬프 오라클이라는 아키텍처상에 목병이 걸려서 결국 유가바이트 DB로 결정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발표 전체를 정리하자면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액티브 멀티 데이터 센터 구성은 이런 느낌입니다. 하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리전의 데이터 센터를 모두 액티브로 사용하는 형태로 사용자의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있는 부분,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유가바이트 DB를 소스 오브 트루트로 사용하면서 전반부에 소개했던 파티션드 액티브와 액티브와 같은 기술도 사용해서요. 거기에는 H베이스도 사용하여 라이트 헤비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가정하고 있습니다. 캐시가 필요한 부분은 물론 캐시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이런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캐시는 전반부에 소개했던 기술들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스토리지 레이어가 복잡해집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그런 복잡한 로직을 넣지 않아도 되도록 아이디어에서 스토리지, 추상화 레이어 같은 것을요, 만들 계획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